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자꾸만 내 탓을 하게 될 때. 바리흐 스피노자. 자학은 남 탓보다 나쁘다. 부럽다. 지나간 것을 두고 웬만하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 이를테면 어제까지 사랑했던 상대와 오늘 헤어져도 며칠 여행 다녀오면 깔끔하게 잊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행 중에 만난 사람과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이들과 같은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후회는 삶을 지배하는 몇 개의 대표적인 감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후회하는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대략 두 가지다. 늘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를 탓하거나. 당신의 후회는 어떤 종류인가? 남탓부류는 어디서든 뒷담화를 시끄럽게 늘어놓기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혹은 서운함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우린 최소한의 공감을 표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이 부류는 문제가 잠잠해지면 또 다른 후회와 그에 딸린 뒷담화가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 기왕에 할 후회라면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 탓 부류가 더 낫다. 하지만 후회가 자책으로 나아가 자학으로 진화하게 되면 남 탓으로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보다 오히려 퇴행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내면의 상처 때문인데 자학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더 깊숙이 밀어넣는다. 그런 우리에게 바리우 스피노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흔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이 출연한 굿윌 헌팅은 무의식에 자리 잡은 자책감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영화다. 나는 당시 윌리엄스의 오랜 팬이었고 데이먼이 학창시절에 직접 각본을 썼다는 이 작품을 감명 깊게 보았다. 최고의 명대사인 It's not your fault.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는 마치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와 같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윌 헌팅은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반항아다. MIT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윌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게 된 수학과 교수는 그를 수학자로 키우려고 했지만 윌은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한다. 그러자 교수는 그를 심리학 교수인 숀에게 보내 정기적인 심리 치료를 받게 한다. 숀을 만난 후 조금씩 바뀌어 가던 윌은 어느 날 자신의 콤플렉스로 인한 불화로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겪고 방황한다. 그러던 중 약속된 상담일에 숀을 찾아갔다. 윌의 상황을 들은 숀은 힘들어하는 윌을 치료하기 위해 그가 갖고 있던 회한,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자책감을 풀어주려고 한다. 그리고 윌에 대한 그동안의 심리 데이터와 보고서를 내팽개치고는 마음을 열 때까지 이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동안 윌의 치료를 위해 수집한 자료와 거창한 심리 이론이 아니라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윌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괴롭혔던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내면의 깊은 상처와 콤플렉스를 갖게 된 게 윌의 잘못이 아니라면 누구의 탓이란 말인가? 아버지나 불우한 환경 탓일까? 1차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테지만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위렉이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윌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도, 그런 환경 속에 배움을 갖지 못했던 것도, 그리고 우연인 듯 보이는 사건으로 천재성이 드러난 교수의 선택을 받은 것도, 하버드대생 여자친구를 사귀다 콤플렉스가 발동되어 헤어지게 된 것도 윌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진 스토리가 된다. 그래서 흔히 스피노자의 철학에 자유의지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영화 속 심리학 교수 숀 역을 만약 스피노자가 맡았다면 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너의 의지와 무관하게 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네 잘못이 아니야.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보통 우리는 일이 지나간 다음에 습관처럼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한다. 그건 내 의지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즉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은 내 손을 떠나 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이렇게 썼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러 욕망과 충동이 생기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 우리가 그럴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뀔 수 있었다고, 그랬다면 내가 지금처럼 궁색하지 않았을 거라고 착각하는 건 실제 그때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했던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 스피노자가 말하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그 원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걸 이야기하려면 스피노자보다 먼저 살았던 데카르트를 잠시 언급해야 한다. 그는 세상을 두 가지로 단순하게 분류했는데, 하나는 정신, 이른바 사유실체, 다른 하나는 물체, 이른바 연장실체이다. 연장은 망치 같은 걸 떠올리겠지만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를테면 인간은 정신과 육체 두 가지 실체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두 실체는 하느님이 창조했으니 결국 데카르트는 세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이다. 정신, 물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신.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발상을 이으면서도 세 존재의 상호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기서 실체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하는 걸 의미한다. 스피노자는 신 말고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에 정신과 물체를 신과 독립적인 실체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신을 유일 실체로 놓고 새로운 세계를 그려냈는데, 정신과 물체는 신에 의존하는 것으로 신 안에 위치시키고 신의 속성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를테면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햄버거도 치킨이나 맥주도 인간이 만들어낸 스마트폰도, 그리고 인간의 정신도 모두 신 안에 있다. 결국 스피노자가 말한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원인은 신 혹은 신의 섭니다. 신 안에 모든 것들을 넣었다는 것은 달리 말해 모든 것 안에는 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신이 창조했고 그것들이 신의 섭리에 의해 펼쳐진다는 말과 모든 것 안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후자가 사물들 사이의 관계성이 더 강한데 이것을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라고 한다. 스피노자는 이 범신론으로 사건과 사건 사이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했고 그 매듭을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당겨 묶었다. 스피노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되었다.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시며 좀처럼 병원에 가지 않으시던 분이다. 언제 한번 검진하러 가시죠.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요즘 식사를 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제서야 병원으로 모셨고 위암 말기, 수술 불가, 3개월 여명이라는 귀가 멍해지는 정보들을 연이어 들어야만 했다. 평생 아프거나 불편한 것을 내색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그날도 표정의 변화가 없으셨다. 그리고 10개월을 더 사셨다. 다른 모든 것이 건강하셨기에 수술의 시기를 놓쳤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러웠다. 그런데 정말 내 탓이 아닐까? 스피노자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다. 그의 철학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한다. 어차피 과거든 미래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의 결정론은 후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만약 그냥 그런 이야기로 끝났다면 스피노자의 철학은 음울한 염세주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다음 2가지 의무를 함께 이야기한다. 첫째, 부지런히 공부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라. 모든 사물, 인간사 일들은 신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에 대해 아는 만큼 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이성의 철학, 알매의 철학이다. 그리고 그는 실패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고 했다. 후회할 시간에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둘째, 지금 행복해져라. 에티카에는 인간의 여러 감정에 대한 스피노자의 해설이 있다. 그런데 단순성을 발휘하는 근대 철학자답게 스피노자는 온갖 감정들을 둘로 나눈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기쁘고 즐거운 감정은 좋은 것이고 슬픈 감정은 나쁜 것이다. 사람은 원래 생명력을 지속하고 그 힘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기쁨의 감정은 그런 인간 본래의 모습에 맞는 감정이다. 반면 슬프면 축 처져서 생기가 없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력을 감소시키므로 나쁘다. 물론 이 분류에서 후회는 나쁜 감정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와의 이별이 여전히 슬프다. 하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기에 지금으로 시선을 돌린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들의 자책을 원하지 않으시리라. 동양에도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않는 지금의 철학을 반영한 말이 있다. 진인사 대천명.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려 한다. 그리고 후회는 하지 않으련다. 부자가 되고 싶을 때 플라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가치란 이 무엇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먹기 위해 살아간다. 그런데 되도록 잘 먹기 위해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게 산다.
달리 말해 우리가 통상 추구하는 가치는 돈이다. 예전에 읽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는 난 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자신과 30분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스스로가 돈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알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건방지게도 나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나와 30분만 이야기하면 실상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다고. 내게 인간의 욕망을 잠재울 특별한 능력이 있을 리가. 다만 한 가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당신은 돈보다 종이 한 장이라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느냐고. 이 질문 역시 답을 요하지 않는 선문답의 선문에 해당한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고 머리를 굴리며 답을 찾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잦아지는 효과를 준다. 돈에 환장한 사람도 나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무가치해 보이는 대답은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인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들에게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어떤 가치 하나를 갖는다고 손해볼 일은 없다. 이에 대한 모티브를 얻기 위해 2400년 전 플라톤이 쓴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를 살펴보자. 플라톤적 가치의 두 가지 특징. 어떤 이가 동굴 안에서 태어난 후 평생 빛이 들어오는 쪽을 보지 못하고 컴컴한 벽면 쪽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왔다고 가정하자. 그는 동굴의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 벽면에 보이는 그림자만을 보면서 살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세상의 진짜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 즉 가짜에 불과하며 진짜 참된 세상은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볼 수 있다. 간단한 비유에서 숨어있는 개념 두 개를 추출해 보았다. 첫째, 회심.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는 무언가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굴의 실상을 알게 된 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이미 익숙하게 살아온 대로 동굴 속에서 계속 살다 죽을 수도 있다. 어차피 살다 죽는 것,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지만 참 세상을 경험하려면, 다시 말해 동굴 바깥 사람이 되려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어서 걷기 시작해야 한다. 둘째, 믿음. 동굴 속 사람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바깥 세상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떠도는 풍문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굴이 길고 그 안이 여러 돌기둥이나 박쥐 등 난관을 뚫고 가야 하는 길이라면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다. 열심히 갔는데 끝내 바깥 세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진 기대와 쏟은 노력이 억울하지 않겠는가. 철학에 관심이 없어도 이데아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데아의 세계는 동굴 바깥 세상에 해당한다. 플라톤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고 동굴 속 사람들에게 회심하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요즘 얘기로 과학이 증명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다만 완전에 가까워질 뿐이다. 이데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플라톤의 철학은 관념론이 된다. 동굴의 비유에서도 플라톤은 바깥 세상을 향해 최대한 가까이 가라고 했지 결국 바깥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 확언하지 않았다. 우리는 동굴 속 현실에서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다만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이데아론이 후대 사람들에게 크게 먹힌 것을 보면 인간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 완전한 것을 향한 동경의 성향이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와 윤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데아론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힘이 있다. 그것은 삶의 방향, 즉 길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유물론의 시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다. 돈 이외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말이다. 철학이라는 장르를 찾아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도 아마 이 부류에 속할 것이다. 하나의 길이 더 필요하다. 플라톤적 가치에 대해 확인했으니 이제 돈이라는 가치와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돈도 부지런해야 쓰고 다닐 수 있다. 사람을 늘 만난다든지 외톨이라도 틈날 때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든지 트렌디하게 한 박자 앞서 옷을 구매한다든지 3년마다 신형차로 바꾼다든지 유튜브에서 본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남들보다 한 끼 더 먹는다든지 신형폰이 나오면 줄까지 서 있지는 않더라도 그 줄이 없어질 때쯤에는 대리점에 가 있는다든지 기왕 사색할 거 와인바 같은 데 앉아서 분위기 있게 한다든지 부지런하지 못한 나는 실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늘 하면서 산다. 굳이 물어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대기 어렵지만 나도 분명히 부자 아빠가 되고 싶다. 다만 철학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게 있다. 유물론의 물은 바라면 바랄수록 불만이 쌓인다는 것이다. 그 물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돈 500원은 구체적이지만 막연한 돈이나 부자라는 말은 오컴의 이론을 빌리자면 보편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실체가 없는 말이다. 실체가 없으니 도달할 지점이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욕망으로 인한 불만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이데아의 추구는 물의 추구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아니어도 멋과 여유가 있는 사람의 완전체, 즉 이데아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비록 돈이 없어도 결코 인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생활 속에서 나름의 멋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쓴다. 이데아론에 따르면 결코 그는 멋과 여유가 있는 사람의 완전체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에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이다.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겠지만 그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불만을 느낄 일은 없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빚어지는 것일까? 멋과 여유는 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가치는 추구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따라오는데 어떤 가치는 반대로 불만이 지속된다. 여기서 우리는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물을 추구하는 삶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라톤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돈과 명예처럼 우리의 본능이 가리키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그 무엇을 이데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돈을 추구한다. 그것은 나쁘지 않고 당연해 보인다. 삶을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두가 추구하는 것, 모두가 가는 길은 길이 아니다. 그것 말고 당신이 걸어갈 하나의 길이 더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좋은 삶의 비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기원전 4세기에 편찬되었으며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헌정한 책이다. 강의 자리를 편집한 책이라 다소 불완전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좋은 삶의 비결을 제시하며 꾸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이 대표적이다. 주로 행복으로 여겨지는 에우다이모니아는 현대 긍정심리학의 사조를 형성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책과 강연에서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요소로 언급된다. 요즘에는 정부가 경제 생산뿐만 아니라 국민 총 행복까지 챙기는 게 시류인데 정체 이반자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삶과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근거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에 관해 지침을 제시하려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잠재력을 실현시키며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좋은 삶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행복은 그 자체로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들로 삶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 지위, 가족 같은 환경적 요소가 행복에 중요하다고 해서 종종 지탄을 받아왔으나 의미 있는 삶을 무엇보다 강조했던 그의 사상은 오히려 이런 요소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스스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행복을 느끼지 않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인간의 기능은 무엇인가? 만물의 근원적인 실제를 의미하는 플라톤의 형상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을 사물의 질서나 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어떤 사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자인지 사람인지 이해하려면 그 기능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단순한 나무 널빤지 묶음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수단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모든 것이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다는 목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나무든 사람이든 특정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 환경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능은 무엇일까? 단지 자라나는 것뿐이라면 인간과 식물이 다를 바가 뭘까?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것뿐이라면 소나 말과도 차이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인간의 독특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사물의 본질이란 그것이 조직화된 방식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정신과 행동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 한 사람은 결국 그가 지금껏 내려온 모든 결정과 갈고 닦아온 미덕의 총체인 셈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덕에 따라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위대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수십억 개의 세포 집합체로 보지 않고 남들과 다른 점을 통해 그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 사람이 평생 연마해온 미덕이나 기술, 솜씨 등을 보면 그의 본질이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루트 연주자가 플루트를 멋지게 연주하거나
조각가가 뛰어난 솜씨로 작품을 만든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성공은 기능을 완수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출발점은 에우다이모니아로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잘 사는 것이나 성공, 번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선에 이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고 믿었다. 이성적 존재답게 우리의 최대 행복은 이성을 통해 도달한 선택에서 얻어진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에게 최선인 목표를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쾌락만으로 점철된 삶은 평생에 걸쳐 목표를 추구하는 이성적이고 목적적인 행위가 결여돼 있으므로 오히려 행복을 저해한다. 우리에게 덧없지 않은 참된 기쁨을 주는 길은 도덕적인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로지 만족하는 삶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야 방목하는 가축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삶을 원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고 기술을 연마하여 행동과 미덕을 겸비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자신과 목적에 힘을 쏟은 후에야 얻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여름이 되는 것도 아니듯이 인간이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것도 하루나 짧은 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간 그 자체가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본성을 드러내는 발견의 좋은 조력자라고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도 훌륭하고 완전한 삶의 일부라고 말한다. 우정은 이성과 생각을 나누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통해 친구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자질 또한 확대되어 자연스레 행복해진다. 이 원리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나 도시에도 적용된다. 공동체나 도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 강화되어 행복도 늘어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부도 행복의 중요한 원천으로 본다. 공부가 우리에게 이성적 본성을 충분히 표출할 기회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철학적, 과학적 진실을 이해하고 기존 지식에 통합시키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인간의 본질의 정점에 다가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희망적인 결론은 행복이 운명이나 신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 우정, 공부 등을 통해 도덕적인 삶을 의식적으로 표방함으로써 습관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집을 지어봐야 건축가가 되고 악기를 연주해봐야 악기 연주자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해야만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행동을 해야만 용감한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습관을 통해 성공한 인간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삶을 판단할 때는 그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그가 꾸준히 개발하고 드러내온 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잣대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한결같이 덕성을 길러가며 변덕스러운 운명에도 일절 동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안정감, 고결함, 대범함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르는 행동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한다.